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사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좀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힘들고.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부님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시간 동안 얘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제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구온난화도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고 오존층 파괴도 우리 이 교회하고 연관이 많지만 정말로 교회하고 연관이 많은 건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럼 내분비계가 뭐냐? 내분비계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뭐가 흐르죠? 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흐르죠? 남자는 뭐가 흘러요? 테스토스테론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 사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 이 여학생들을 보면은 동글동글해요. 얼굴도 동글하고 손도 동글하고 가슴도 동글하고 엉덩이도 동글동글해지고 진짜 이쁠 때예요. 이게 바로 누구 덕분이냐? 에스트로겐 덕분이에요. 그런데 요 사춘기 때 남자애들은 보면 뭐든지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뿔뚝뿔뚝 생겨요. 조그만 팔굽혀펴기에도 팔뚝에 근육이 생기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육질이고 뿔뚝뿔뚝한 애가 둥글고 부들부들한 애 보면 마음이 뛸 것 같아, 안 뛸 것 같아? 가슴이. 당연히 뛰죠. 안 뛰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15, 16 있는데 나는 엄마, 난 여자를 봐도 가슴이 안 뛰어. 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또 여자애도 이 근육질이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안 뛴다. 얘도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 중학교 환경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강의를 가서 물어봐요. 여자애들 보고 가슴 뛰는 애들 그럼 손 들어오라 그러면은 손 한 10명밖에 안 들어. 한 반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나머지는 창피해서 안 드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슴 안 뛰는 놈들은 남자 보면 가슴 뛰느냐? 그러면은 막 지적을 해요. 제가 제 몸 가슴 뛴다고. 이게 뭐예요? 게이야, 게이. 여러분들 게이가 달래 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도에 합성 여성 에스트로겐제가 나와요. 1970년대. 이게 이름이 뭐냐면 DES라는 거예요. DES. 이때 이게 하느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합성 에스트로겐을 막 임신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 엄마들이. 근데 얘네들 중에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임신할 때 이 합성 에스트로겐제를 먹은 엄마 자궁 안에 남자 아이였다면 얘가 태어나갖고 그 중에 지금 얘네들이 이제 35, 40 된 애들이죠. 그 중에 4분의 1이 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안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 과다로.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게이를 막 윤리적으로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둥글둥글한 걸 보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데 같은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반대의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애가 가슴이 뛰는 거지. 그래갖고 막 사랑을 해. 막 사랑을 해갖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갖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신부님,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좀 못 삽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좀 혼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 신부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해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 안 드는 사람들이야. 이 마르코복음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봐요. 손 들으려고 그래.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째려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손을 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분명히 손 들으려고 그러거든.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남자애가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남자애가 몸 안에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남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다. 해줘야 되느냐?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시켜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켜주지 말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교회가 바깥에서 밀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은 매사세체주가 법으로 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부여해요. 근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단죄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돼요? 단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겪는 갈등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운동을 막 할 때 교회는 뭐라 그랬어? 그건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한켠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운동가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여러분들, 2006년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중국 길림성에서 생리를 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생리를 하느냐? 발칵 뒤집혀져갖고 이 추적을 해봤어요. 요즘 중국 쓰촨성 그 지진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새롭게 많이 보죠. 중국은 어떻게 애 하나에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애 하나에 몇 명이 매달려 있어? 6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치킨, 고기, 1살, 2살, 3살 때 막 먹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고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성 에스트로겐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돼? 에스트로겐제가 과다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애들이요, 문제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인데 분명히 남자야. 근데 몸매는 여자애들 많아요. 유방이 나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10%가 유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고기. 요즘 뭐 소고기 안 먹으면 돼. 그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고기 많이 먹고. 또 성기 외소증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기 외소증.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약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 쓰는 게 4만 종이야. 4만 종.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자, 우선 이 강의실 안을 우선 봅시다. 여기 이 지붕 천정에 있는 이 텍스,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여러분들 샴푸할 때 파마할 때 쓰는 약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임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가 높습니다. 화학 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상 지금 여기 이게 MDF라는 건데 이거 뒤집어 씌우고 이 코팅하고 이거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이 바닥에 있는 타일 이거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합성 수지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 화학물질 아닌 게 없어요. 특히 이 문에 페인트야말로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거 나 그거 걸린 분들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온갖 그냥 VOC라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VOC라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 휘발유, 자동차의 휘발유로 아지랑이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굉장히 독한 물질이에요. 그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애들이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그 막 젊은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좀 걱정돼요. 그 화학물질 덩어리 속에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내분비가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가 화학물질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합성세제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합성세제, 주방세제, 샴푸, 특별히 샴푸 같은 경우는 남자의 정자, 머리도 함몰시키고 꼬리도 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활 안에 이 건물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우리가 쓰는 세제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특히 DDT, 농약,
이거는 굉장히 독한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나도 농사를 짓고 한 5,000평 지금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농약을 안 치고 살지만은 농약 안 치고 사는 내가 얼마나 동네에서 욕먹는지 몰라요. 농약을 안 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농약을 안 치는 건. 그래갖고 우리 밭이 농약을 안 치니까 우리 밭에 풀이 잔뜩 나갖고 씨가 날라가갖고 자기네 밭 풀 많이 생긴다고 욕을 내가 그 동네 총회 가면 맨날 욕 먹어요. 70, 80된 할아버지. 신부님 그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풀도 약도 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농사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약을 안 친다는 걸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물질의 대부분 먹는 양식은 대부분 뭐가 쳐준다고 생각하면 돼? 농약.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 안 치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풍경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7, 8월에 비가 오고 비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경운기를 끌고 나가갖고 남편이 이제 분무기를 하고 아내는 그 경운기에 그 농약 행 거 이렇게 줄 해갖고 풀어줘요. 그럼 남편이 그걸 뿌려요. 그 모든 농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농약에 묻어있는 물질도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리고 스티로폼, 비닐, 그 다음 아이들 요새 여러분들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장난감,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이 GM에서 1928년에 이 스티로폼을 발명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가장 독성 물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절연체, 이 특별히 뭐 이런 거 전기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내분비가 교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전환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독수리들이 이 DDT에 이제 오염된 이런 뭐 조그만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다가 이제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타야 되는데 수컷 위에 암컷이 올라타는 거예요. 성전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아포프카 호수에는 악어들이 사는데 유명한 거예요. 95%의 악어가 멸종이 돼 버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기가 그 수컷 성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찾아보니까 DDT에서 다 찾아요. 농약에서 찾는 거, 농약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문제가 오느냐면 남자의 1940년도에 태어난 남자는 정자가 1cc당 몇 마리가 있느냐면 1억 4천만 마리가 나와요. 1cc당 엄청나게 나오죠. 남자가 한 번 사정을 하면 한 5억 마리 정도 나와요. 그중에 1cc당 1억 4천만 마리.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하나만 딱 난자하고 결합하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30대 아이들은 1cc당 7,200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7천,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근데 19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cc당 3,200만 마리로 줄어들어요. 3천만 마리 이하부터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정자증. 무정자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혼배 이렇게 해주고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혼배 해주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 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환경 운동하는 신부니까. 그래서 애 없는 집은 내가 계속 물어봐요. 언제 임신할 거냐? 왜 애는 안 생기느냐? 근데 내가 정말로 세례를 주고 아주 열심한 남자인데 이 결혼을 했는데 등치는 뭐 3만한데 애가 없는 거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애가 없느냐? 이 남자애가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혹시 너 무정자증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건장한데 이 내분비 교란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몇 마리냐? 2,700만 마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근데 이게 테오 콜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동물학자가 있어. 할머니야. 박사학위를 56살 때 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죠. 95년도에 무슨 책을 썼느냐면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을 써요. 우리의 도둑 맞은 미래. 우리 미래는 이미 도둑 맞았다는 거야. 왜? 이 대물림 독극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독극. 엄마가 많이 오염됐으면 자식한테는
더 심한 상태로 오염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자식한테는 더 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기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을 대물림 독극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한 7년 전에 대전 법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했어요. 교우들한테.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교우들이. 환경 강의를 이제 끝나고 사제관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강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전 보건대학 대학 원장입니다. 내가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신부님,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들 1, 2학년 아이들 정자를 채취해갖고 검사한 결과 7년 전 얘기예요. 7천만 마리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러다 가면은 정말로 이게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보다 신부님이 말하는 게 훨씬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정말로 신부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어디 강의 가실 때마다 제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어딜 다니면 그 대전보건대학 원장님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난 자식을 미웠습니다. 공부 못해갖고 미웠습니다. 이건 죄도 아니에요. 난 합성세제로 내 속옷을 빨아갖고 지금 대를 끊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그 본당 신부할 때 가정방문, 특히 냉담자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쉬는 교우들만. 근데 젊은 교우들의 냉담의 원인 대부분은 불임 때문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불임 때문이야? 아니 하느님이 생명을 점지해 준다고 그래갖고 성당 나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니까 성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불임 부부 이렇게 남편들을 보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임의 문제가 어떤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임률을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200만 명으로. 뭐 심하게는 뭐 20%까지 보고 있어요. MBC인가 어디에서 한번 그걸 하는데 20%. 뭐 스스로 뭐 정관 수술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불임자를 2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임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30년 후에는 50%가 불임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50%가 불임률이 되고 50년 후에는 다 불임률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뭐 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뭐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문제는 뭐야?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지구 3대 환경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막 그 수없이 많은 사이클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모든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3대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 호르몬이야. 우리 환경 호르몬은 이게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불임자가 생기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난자를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난자를 팔아요, 일본에. 이 지금 정자수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뭐 일회용 거 랩으로 씌워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해?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막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뭐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그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 가게에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 딱 말아갖고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 많이 써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늘샘 비누, 그거 많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만든 거야. 거기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비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 환경센터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 비누 쓰는. 왜? 의사 선생님이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펜틸페놀, 비스케놀, 이 노닐페놀이 안 들어간 합성 세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 기름으로 만드는 거, 콩기름으로 만드는 거,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거, 그걸로 써야 되거든요. 합성으로 된 건 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난자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 난자 하나에 얼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4개만 팔면은 어때요? 한 2천만 원 생기면 학비도 생기고 생활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난자 여러분들 어때요? 난자 몇 개 맨날 없어지는 거 그거 팔아갖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파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건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팔았다. 좋아.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를 놓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너무 이뻐갖고 발가락도 깨물어 보고 그냥 손가락도 빨아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5년 전에 판 그 난자의 그 주인공은 어느 하늘 아래서 살까?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또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육체적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불행이 생기잖아요. 이게 난자 하나를 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보다 더한 시대로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제도보다. 그걸 지금 가꾸어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울대학 생명공학 교수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황우석 교수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수원교구 주부에다 내가 뭐라고 썼느냐면 판도라 상자와 황우석 교수라는 걸 썼어요. 지금 열면 안 된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주교회의 환경위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교님들이 황우석 교수 사태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명공학, 그러니까 이 체세포 복제, 이거는 윤리적인 검증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럴 때 네티즌의 96%가 뭐라고 그랬느냐? 늙은 주교들 천주교나 잘 관리하라고 그러고 생맹 공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 왜? 이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청와대고 그냥 노무현이고 그냥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특히 언론도 특별히 더 그랬죠. 막 황우석이 신이 돼버렸어. 살아있는데 교과서까지 실리고 막 난리도 제 눈에는 생쇼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 체세포 복제를 이제 한번 해갖고 이제 무슨 골수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면 누워있는 사람 일어난다고. 나도 황우석 교수 그 강의 테이프 들었는데 아주 살살살살 높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여자들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착한 여자들이 내 난자 이거 기증해갖고 정말로 불체 환자로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기증하리라. 그리고 기증한 게 2,000개가 넘어. 2,000개가. 세계에서도 그런 유례가 없어요. 2,000개를.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들 난자 크기가 얼마네요? 0.14mm야. 참. 0.14mm면은 테레비에 막 난자 할 때 얼마만큼 나와요? 테레비에. 막 테레비 화면 꽉 차게 나오죠? 그래갖고 무슨 결함만 한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난자. 0.14mm면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만큼도 안 되는 걸 적출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주사기로 빼내거든요. 자궁 안에 넣어서. 그럼 한 번 딱 빼낼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자궁 안이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그런데 그런 그 여성들이 그 이제 자기 그 얘기를 쭉 황우석 교수 이제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궁이 어떻게 망가지고 한 번에 10개씩 적출하고 그럴 때 내 생체 리듬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치료도 받고 저기 산부인과 가갖고 이 안에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죠. 1년에 300억 달러 번대니까 다 눈 감아버린 거예요. 주교님들이 그래도 바른 소리 한 번 했는데 늙은 주교들은 천주교나 잘 다스리라고 네티즌이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도대체 내 그 많은 난자를 어디다 어떻게 쓴 거냐. 막상 그 난자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생명의 귀중함을 알 것 같다. 그리고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제 생명윤리를 다시 합시다.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이건 대통령부터 저 언론 무슨 교수들 국민들 다 창피한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역행하는 거. 뭐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야? 돈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이제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운동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데모크러시 시대야. 데모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군중들. 크러쉬는 뭐냐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지배하는 시대야. 군중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 그래서 데모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데모 아니야, 데모. 근데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요? 바이오크러쉬. 에코크러쉬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코크러쉬. 그러니까 환경, 생태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주의도 이제 끝을 이제 고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이제 인간이 살아나려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체제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에코크러쉬, 바이오크러쉬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 세계가 어떻게 돼갈 거냐? 앞으로 인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인간, 우리 같이 오리지널 인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갖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오리지널 인간. 그 다음에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이 나와요. 자, 우선 오리지널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오리지널 인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살아가기 힘드냐면은 공기 오염됐죠? 먹을거리 오염됐죠? 그럼 점점 경쟁력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갖고 정자수 줄어들죠? 여자는 자궁 호르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수가 자꾸 높으면은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이 망가져갖고. 그러니까 호르몬 지수 나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오리지널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이 나타나냐? DNA 조작 인간이 나타나요.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기가 막힌 법안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어떤 법안을? 이종 교배를 통과를 시켜요. 사람하고 소하고 섞는 거를 통과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제양 돌리가 뭐예요? 엄마 젖살 밑에서 세포를 떼내갖고 탄생한 게 복제양 돌리예요. 물론 죽었죠. 이제 6년인가 살다 죽었어요. 복제양 돌리가.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에 나왔죠. 그때 세상이 깜짝 놀랐죠. 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부터 복제하기 시작했는데 소를 복제하고 뭐 고양이를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거 복제하겠다고 2002년도인가 2부라고 뭐 클로네이드사라고 그 클로네이드라는 단어가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클로네이드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 200만 명이 지금 접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복제 좀 내 주군에 좀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그 살 좀 떼어내갖고 난자 하나만 빌려오고 그 안에다가 안에 핵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체세포는 뭐 핵 분열해갖고 사람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하고 싶어. 내 살점을 떼내갖고 지금 내 아이를 하나 복제를 했어. 난자를 하나 빌려갖고. 그럼 나하고 DNA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가 4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뭐 심지어는 그 클로네이드사에 그 뭐 연결된 라헬인가 누구는 뭐라 그래? 머리에 모든 기억력을 다운받을 수 있대잖아요.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복제한 그 인간에게 다운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 모든 기억력을 가지고 사니까 영생을 한다는 요즘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무슨 하늘나라 영생 이거하고 정말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격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격변을 읽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언제까지나 남자와 남자의 결혼은 안 된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안 된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단죄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휴머니즘이 나올 때 우리 뭐라 그랬어? 너희들도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악하다, 불태워 죽이고 결국은 다 떠난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나가고 그 상황을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이 DNA 조작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특출하네. 눈도 4.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도 이 말다리 같이 그냥 근육이 불뚝불뚝한 다리도 할 수 있고 점핑도 뭐 한 5m, 6m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용될 때는 오리지널 인간은 DNA 인간한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을. 그 영화가 뭐야, 여러분들? 이제 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하고 싸우는 영화가 뭐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니, 터미네이터 말고. 에? 그렇지. 역시 수녀님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뭐예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갖고 사이버 인간들이 이 오리지널 인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나타나갖고 합의를 보잖아요. 당분간 놔두자고. 맨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게이의 결혼은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누가 말을 듣느냔 말이에요.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인간. 요것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주 요새 신부하기 힘들어요. 이 사이버 인간, 여러분들 2000년도에 어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느냐? 2000년도에 청소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10년도에 환자 돌보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20년에 가갖고 이게 노인들 이렇게 대화해주는 로봇 나온다고 그랬어요. 2030년에 원숭이 수준의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40년에 인간 수준하고 비슷한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50년에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8년인데 어디까지 나왔어? 원숭이까지 나왔어요. 원숭이 수준의 로봇까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로봇가 아시모. 소니사의 아시모 아시죠? 키 요만한 애가 얼마 전에는 자선 음악회 G도 나와서 했어요. G도. 걔 월급도 받아요. 월급도. 뭐 상징적이겠지만은 로봇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봇가 시키는 대로 지금 많이 하고 살아요. 신호등 빨간불 서라 그럼 우리는 딱 쓰는 거예요. 파란 딱 가라 그럼 가고. 에? 우리가 지금 로봇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근데 이 사이버 로봇 2030년에는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 이제 캄보디아에 가갖고 굳이 여자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을. 예. 부인 로봇. 잠자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로봇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천주교가 계속 그럴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이 환경 호르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저는 많은 경우 환경 운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데모하는 무슨 새만금 막 데모하고 대우나 데모하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환경 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 운동가 자신들도 데모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알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난 환경주의 시대야. 이제 이건 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환경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야 돼. 교회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관점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복음화, 이제 학교 지금 다니시는 거죠? 사회복음화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음화라는 게 사회 전체가 주님, 예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질서에 따라 살면서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큰 문제죠. 왜 여성들이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는 에코 페미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코 페미니즘은 뭐냐? 이제는 여성주의로 넘어왔어요. 여성주의로 넘어오고,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여져? 에코자가 붙어져. 에코, 생태 여성주의. 이제 여자가 에코 크러쉬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생태주의 시대. 그래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머니의 나라가 오시며, 어머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왜? 여러분들,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남성으로 불릴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이 누가 남성이래? 하느님이 남성이에요? 하느님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무슨 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하느님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해서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느님은 아버지의 성보다는 어머니의 성이 훨씬 가깝다는 거야. 생명을 창조해내고 만물을 길러내고, 이거 다 남자가 애 놓는데 해는 일 뭐 있어요? 씨 뿌리는 일밖에 더 해요? 그리고 모든 그건 다 누가 해요? 여성이 다 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생명에 있어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제 여성이 이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이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데, 천주교는 여성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잖아.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교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감정 있어요? 남자라는 말에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실려요. 또 신부들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이 핸디캡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양성평등 교육을 나갑니다. 양성평등.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10%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밖에 여성이 사회에 안 나갑니다. 1.7%. 우리나라 여자 사회 관심이 없어요.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그저 내 자식만 서울대학 보내면 된다는 거기에 아주 미쳐갖고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복음학교 나온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대담을 나간 적이 있어요. 원음방송에서.
근데 개신교에서는 누가 나왔냐면은 목사님, 여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 제로 운동하는 스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원음에서는 그 여성 원무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가 나가서 대담을 하는데 밀려요. 왜? 내가 무슨 나도 농산물이라든가 이걸 잘 알지만은 여성 두 분한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주제가 뭐야? 먹을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 전부 다 남자들이 거기에 남자 신부님들, 우리 주교님들이 그 쇠고기에 대해서 여성들만큼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아주 뼈저리게 막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런다고 소고기 안 먹으면 개고기 먹으면 되지 뭐. 우리는 그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천주교는 계속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계속. 벌써 명예 자리를 하나 넘겨줬죠? 이슬람교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믿는 종교가. 이슬람도 독특한 종교지만은 어쨌든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이유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만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는 환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모든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걱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황님도 이제 간파를 하신 거예요. 올해 이 신년 천주의 성모 마친 마리아 평화의 날 교황님 담화 한번 보세요. 가족, 환경, 지구 공동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지금 성당 질 때가 아니야, 지금. 성당 짓고 성당에 몇 억씩 집어넣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건물에서 이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화 공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우리 천주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 바로 환경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서 이 사이버 인간이 이제 다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다 한들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하느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때 우리 인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룡이 막 활개칠 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 없어진다 하더라도 DNA 조작 인간이 인간의 뒤를 잇는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억울할 수 있지만은 이걸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DNA 조작 인간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딱 나타났어. 사이버 인간이 나타나갖고 내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십시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넌 로봇이기 때문에 너는 세례 못 줘. 그럼 사이버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세례 안 주는 데들아 우리끼리 모여서 신부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 로봇 중에 하나 서품 주문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지금? 오늘? 너무 앞서 나가요? 근데 이미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아직도 뜨리덴틴 공의에 1520년도에 한 뜨리덴틴 공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교회가 항상 끌고 나갔지 끌려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어요. 끌려다니면서부터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환경 문제. 저는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요 시간은 잠깐 제가 마칠 건데 여러분들 1980년대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천주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어디로 바뀌었어요? 불교로 바뀌었어요. 왜? 80년대부터 불교는 내가 그때부터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환경 문제를 불교 조계종 거기에 아예 담당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럼 아주 정책적으로 그 조계종 거기 안에서 이 책도 정책적으로 출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거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다 지금 건물 짓다가 망할 거예요. 천주교 성당 짓다 망할 거예요. 지금 대형 건물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대형 건물로. 근데 이제 우리 천주교가 이제 대형 건물로 가다가 요즘 줄어드니까 누가 대형 건물로 가? 개신교가 대형 건물로 가고 있어. 내 눈에는 보여요. 이제 우리 천주교가 좀 쪼그라졌는데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래. 허물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뭐 몇십억 되는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회복음화 학교 학생들은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세상에 나가갖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은 그럼 교회가 왜 환경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환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나이가 45억 살이에요. 45억 살인데 굉장히 긴 나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45억 살을 먹으면서 지구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다가 사라지고 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5번의 대멸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구에서 살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지만은 지구 역사를 보면은 공룡 같은 경우가 1억 9천만 년을 지구에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아주 사라져요. 우리 인간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45억 살에 인간이 왔다 간 거는 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지금 한 300만 년 산다고 보면 2초 사는 거 2초. 겨우 2초 사는데 그냥 막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막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이 해성이 충돌을 해갖고 한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 순간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요. 6번째 대멸종은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 인간이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 암이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간암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간 전체가 다 죽잖아요.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한데 간암 때문에 다른 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지구상에 딱 나타나갖고 이게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인간이 자꾸 여기저기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끝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얀마 그 사이클론 보셨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10만 명. 한 번에.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100명, 200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 번 치면은 수백만 명이 죽을 슈퍼 태풍이 온다. 근데 이번에 사이클론은 대형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 태풍보다 한 등급 낮은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린 센 태풍을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제 중국에서 지진 보셨죠? 정말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가 250ppm이었어요. 25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0만 개의 알갱이 중에 지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100만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80ppm까지 올라갔어요. 2006년을 기준으로 380ppm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60만 년 동안 이 지구가 빙하기도 오고 간빙기도 오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데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380ppm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멸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왜 몰라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우리 사는 건 60년, 70년밖에 안 돼. 45억 년 중에 한순간에 멸망했다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진행되는 순간이 한순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80ppm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400ppm이 되면은 더 이상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 이미 뭐 IPCC라든가 세계 이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지구 기후는 우리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2ppm씩 올라가는데 400ppm이 올라가려면 몇 년 올라가면 돼요? 400ppm 되려면 10년이면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년. 그러니까 2016년이면 완전히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면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종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이제 8년. 이제 8년 남았죠? 그제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족 피정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2016년에는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대학 입시 안 봐도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뭐냐면 태양빛 하나 오면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2개 오면 2개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5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8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빛 붙잡는 게 몇 개가 늘은 거예요? 130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0ppm이 되면은 1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점점 더 지구에 가득하니까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왜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느냐? 250ppm에서 380ppm까지는 누가 올렸느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구가 얼마냐면 7억 명이야. 근데 이제 380ppm에서 400ppm이 될 때 누가 올리느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네 나라가 보통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식한 말로 브릭스 4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브라질이 인구가 얼마냐? 여긴 7억인데 브라질이 1억 8천. 러시아가 얼마냐? 1억 6천. 인도가 얼마냐? 11억. 중국이 얼마냐? 13억. 그러니까 27억 명이 이제 석탄, 석유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2016년이면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정말로 안 남았죠? 이제 8년 남은 거, 8년. 그 아이가, 야, 대학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브라질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또 330억 배럴이 발견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거의 세계 2위, 3위를 브라질이 다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석유가 굉장히 많고, 중국도 석유가 많아요. 인도만 석유가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 네 나라가 태워 없애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요. 이거 얼마나 뜨거우냐? 작년에 여러분들 북극이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북극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면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5도 올라가는 데인데 몇 도 올라가냐면 작년에 22도 올라갔어요. 22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얼음이 막 녹을 것 같아,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이 녹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을 가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로 해서 돌아서 갔는데 지금 북극으로 바로 유럽을 가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항로를 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시베리아의 얼음이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시베리아. 이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할게요. 시베리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하면은 지구가 이렇죠? 동그랗죠?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이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북극이 머니까, 남극이 머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북극이 있기 때문에, 남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북극과 이 지구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북극과 남극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북극의 흰 설원, 남극의 흰 설원은 태양빛을 어떻게 해주죠? 반사시켜줘요. 여러분들 여름에 흰 옷 입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까만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덥죠? 똑같아요. 이 북극의 흰 눈과 남극의 흰 눈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줘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구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그래요. 알아서 지구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 녹아 없어졌어. 그래갖고 까만 땅이 나와. 남극도 자꾸 녹아 없어요. 까만 땅이 나와. 그럼 태양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완전히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녹아 없어져요. 다 녹아 없어져. 근데 이 시베리아가 또 굉장히 넓은 흰 설원이에요. 근데 이 시베리아가 지금 녹아갖고 어떻게 돼? 까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투기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면 제일 좋아요? 시베리아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초지로 바뀐대. 그래갖고 앞으로 2030년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러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뭐 강남, 강북 이런 데다 땅 투기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좀 세게. 어디다 해? 시베리아. 지금 러시아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오라고. 우리나라로 와서 농사도 지라고 그러고. 예. 근데 문제는 시베리아의 흰 설원이 녹으면 여기가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래. 그동안 얼어갖고 여기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뭐 위에다가 건물도 많이 졌는데 지금 녹아 없어져갖고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 흰 눈 밑에 뭐가 들어있느냐? 동물 썩은 게 잔뜩 들어있어요. 식물 썩은 게, 나무 썩은 게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탄이라고 그래요. 메탄. 근데 이산화탄소는 메탄을 하나 붙잡는데 메탄은 태양열을 20개 붙잡아요. 이 메탄이 얼마가 여기 저장되어 있느냐? 5천억 톤이 저장되어 있어요. 5천억 톤.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올라오면은 작년에도 거기 이렇게 녹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대니까 메탄이 여러분들 소, 방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불이 타더라고요. 그만큼 메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게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 올해 5월 3일 날, 2일 날 우리나라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3도 언제 올라가 봤어? 한여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요 한 달 동안 올라갔죠? 제가 이제 환경 운동도 하고 환경 강의도 하고 17년 전에 제가 환경 얘기하고 다닐 때 6월 한 20일경에 30도 올라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5월 30일 날 30도가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월 1, 2, 3에 30도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0도가 넘으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뒤로 자빠져서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적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엔 개구리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간대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부터 1도씩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게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적응이 된대요. 그래갖고 100도 되면 끓어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야. 지금 더워지는데
굉장히 더워졌어. 근데 자꾸 적응을 해갖고 지금 뭐 5월 2, 3일에 33도가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잖아요.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6개월 동안은 30도가 넘는 거야. 6개월 동안은.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숭이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나나 이제 열리면 어떻게 돼? 원숭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적도에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 북극과 남극은 우리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적도가 문제예요. 적도가 어떤 문제냐? 적도에 가면 바다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31도까지 올라가요. 31도면 목욕탕, 온탕 온도예요. 목욕탕. 실질적으로 저는 적도에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분 동안 바다 안에서 있질 못해요. 땀이 나서. 이렇게 물이 뜨끈뜨끈해요. 정말로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탕에 가면은 이 수분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온탕에 가면은 막 목욕탕 가면 수분 막 이렇게 그 거울에 막, 예, 그렇죠. 막 끼죠. 수분이 막 끼죠.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 31도니까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갖고 15도 선상에, 우리는 37도에 살죠. 15도 선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걸 태풍이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강타한 인도양에서 발생한 걸 사이클론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똑같아요. 그중에 위력이 제일 센 게 뭐냐?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 안 오는 편이에요? 거의 안 오는 편이에요. 왜? 이 태풍이 발생하면 다 어디 가서 쏟아부어요? 일본에 가서 다 쏟아부어요. 일본이 우리 거 다 막아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요. 일본 가라앉으면 안 돼요. 거기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막아줘? 필리핀하고 중국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 많이 오면 2개, 어떤 애는 안 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굉장히 안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요?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은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물 공짜로 먹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완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태풍도 안 오지, 지진도 없지, 물 공짜로 주지, 커피 공짜로 주지. 정말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증기가 많이 생겨갖고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태풍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도 앞바다까지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 공급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는 거예요. 수증기 공급을 계속 많이 받아갖고 한번 비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은총 주시는 가장 좋은 표지가 뭐예요? 빈님이에요, 빈님. 우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비 왔네 이런 글 하나도 없어요. 빈님 밤새 오셨네 이랬지. 우린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방져요. 자고 일어나는데 바깥에
땅이 젖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비 왔네? 너무 건방진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빈님 오셨네. 감사하는 마음 지녀야 돼. 자, 여기 이제 막 태풍이 올라옵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많은 수분을 갖고 와요. 여러분들 2006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물폭탄 터진 거 아시죠? 예, 그 진부, 봉평, 평창 이 뚝이 200개가 터졌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와서 한 1500mm 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거의 또 1500mm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이틀에 한 번씩 150mm, 200mm, 150mm, 200mm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의 안 받아요. 요건 제가 둘째 시간 때 말씀을 왜 거의 안 받는 나라냐면은 저 나무 때문에 그래요.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이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1년에 5,000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30년 만에 녹화 사업을 완전히 끝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정권도 뭐 못한 일도 많지만은 그 녹화 사업 하나 성공해낸 건 대단하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산을 봐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이 둘째 시간 때 왜 고마운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갖고 이게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태풍이. 태풍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이렇게 있어요. 이 4등급으로 나눠요. 미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카트리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서 떨어지면서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거예요. 강타했는데도 순식간에 수천 명, 도시 전체를 날려버렸죠. 근데 이제는 무슨 태풍이 오느냐?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오면요 70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얀마의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해안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안선이. 이 슈퍼 태풍은 오면은 한 번에 얼마나 밀고 오느냐 하면은 30m 파도 높이로 밀고 와요. 그럼 10층짜리 아파트는 다 덮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을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그 직접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피시켜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태풍 오니까 피신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절대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서워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마산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게 바다야. 저기서 막 태풍이 와. 그럼 도로가 있는데 여기 되게 이렇게 노래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태풍 온다는데 그날 저녁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5m 파도가 들이닥쳐갖고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대단한 거죠. 절대 안 무서워해 자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하고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떼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석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산유국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쓰는 걸 보면요, 내가 산유국인 양 써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100이면은 OECD 국가는 72를 씁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일본은 35를 써요. 독일이 85, 미국이 75, 프랑스가 81, 우리나라는 100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는 겨울철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제일 꼴보기 싫어요. 방에 보일러 떼놔갖고 너무 더워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반팔 입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요, 겨울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담요 다 덮고 있어요. 온도 안 올립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독일은.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받고 독일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린 절약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면 에너지의 45%까지 절약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저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서해안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 대가 있어요. 1600만 대. 지금 중국이 얼마냐? 3000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000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 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해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해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면요,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강에 오면은요, 이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밤이 깜깜해요. 다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갖고 그냥 그 밤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의 그 유럽의 밤, 파리의 밤, 뭐 로마의 밤은 어두컴컴해요. 진짜로 어두컴컴해.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당동 요새 강의 그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 사당동 거기 보면요, 번쩍번쩍번쩍해요. 낮인지 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인 줄 알고 산다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떻게 해요?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석유가 여러분들 2000년에 겨우 얼마였냐? 18달러였어요. 18달러. 1배럴에. 1배럴이라고 그러면은 159리터야. 159리터면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그거 한 통이에요. 그게 18달러야. 작년 9월에 몇 달러냐? 80달러야. 오늘 보니까 126달러야. 우리나라는 140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4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석유하고 에너지만 얼마를 수입했느냐? 1,000억 달러를 했어요. 석유 단일 품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다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뭘로 다 날려버려요? 석유 들어오는 걸 다 날려버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30% 하면 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얼마? 석유만 1,000억 달러예요. 다른 에너지, 뭐 LNG, LPG, 석탄까지 하면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견딜 것 같아요? 이미 못 견디는 선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4.5%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창에서 강의한다고 여기 강의 한번 나오면은 기름값이 딱 10만 원 들어가요. 10만 원.
그래 이제 강의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예. 예. 평창에서 여기 10시까지 돼서 올라오면 버스 없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우린 6시면 해 떨어지면 차 안 다니거든, 평창은. 그러니 어떻게 강의를 나와.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니까. 여러분들 중에 $140 넘어 여기 반 이상은 다 절대 안 납니다. 반 이상은 또 다 부도나요. 석유값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면 성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 헌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성당 나갈 거 아니야.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성당을 나가. 그러니까 이 석유값 이거 떨어뜨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방법 못밖에 없어요? 절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 천지에 불 다 켜놓고 그냥 밤에 그냥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먹긴 또 얼마나 먹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회 정식을 먹는데 회가 딱 2첩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2첩을 딱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고. 난 이게 애퍼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도 안 나오길래 가이드한테 야, 왜 회 정식 시켰는데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까 먹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횟집에 가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와요? 소라 나오지, 해삼 나오지, 멍게 나오지, 오징어 썰은 좀 내보내지, 거기다가 개불, 또 괜찮은 집은 저기 뭐예요? 전복까지. 회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불러. 그래갖고 이제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만한 접시에 가득 나옵니다. 가득. 그럼 그걸 또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먹어. 아,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뭐 나와요? 매운탕 또 나오잖아, 매운탕.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층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과하게 잘 먹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가 나가냐면 17조 원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170억 달러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 이게 북한 주민 30년 먹여 살릴 거를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주부시잖아요. 냉장고에 버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많죠? 또 내가 외식을 하러 나가면 어때요? 먹는 반찬보다 안 먹는 반찬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많으냐? 식량도 없고. 그 식량 얘기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략했어요? 그래, 누구나 다 석유로 알고 있어요. 석유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는 1배럴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정을 합니다. 뚫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배럴 뽑아내는데 $17 들어가요. 근데 이라크에서는 1배럴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1 들어요. $1. 비용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납니다. 러시아는 어느 나라를 포기하지 않느냐? 체첸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 50만이 사는데 그 나라 전체의 석유가 다 나요. 그러니까 막 테러, 초등학교 애들 몇백 명 죽이고 테러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도 러시아 눈도 껌떡하지 않아요. 왜? 석유가 있으니까. 이미 세계는 석유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유는 지금 $126, 심하게는 $200까지 뛴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소 갖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눈 자고 나면 소, 또 자고 나면 소 얘기하는데 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 $126 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 석유는, 소는 안 먹으면 되지, 소는. 그리고 여러분들, 소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 좀 하면은 소고기 먹는 게요, 반환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0개월, 30개월 된 소 먹잖아요. 소가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거를 20개월을 소가 먹어. 그러면 그 소가 먹는 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소가 먹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먹으면 어때? 사람이 먹으면
훨씬,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면은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반환경적이야. 가능한 한 뭘 먹으면 좋아? 야채를 많이 먹으면 돼. 야채, 채소 종류. 예. 이걸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환경적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거하고 밥, 현미밥하고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석유가 이제 $12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를 펑펑 써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배 수주를 다 끝냈어요. 자동차 잘 만듭니다. 차 제가 유럽에 가갖고 뭐 다른 나라에 가갖고 뭐 벤츠, 크라이슬러, 뭐 BMW 다 타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걔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그랜저만 못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랜저가 유럽 차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나라 차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차를 사요? 그거 한번 고장나면 부속품 사기도 힘들대는데 우리 그냥 고장나면 제깍제깍 동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차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핸드폰 잘 만들죠. 핸드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탈리아의 그 포로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시저가 브루투노스 너마저도 하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은 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구경을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수박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그래서 내가 수박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네가 한국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우선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좋대요. 두 번째, 자기는 이 한국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 수박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카탈로그를 꺼내는데 삼성 애니콜 카탈로그를 꺼내는 거예요. 20만 원서부터 60만 원까지 쫙 갖고 있더라.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애니콜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뒤집어지죠. MP3 되지, 캠코더 되지, 카메라 되지, 게임 되지, 텔레비전 되지. 여러분들 유럽, 프랑스, 파리 아이들이 귀족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애들 착하지.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라는 거. 이 미국 애들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 콜로라도에서 그랬죠? 날 왕따를 시켜 교실에다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다 쏴주고 17명을 죽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왕따 당한 아이가 총을 갖고 와서 한 명씩 부르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러고 옥상에 올라가고 혼자 뛰어내린단 말이야. 학원 밤 10시까지 가라고 하면 학원 가지. 왕따 당하면 혼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애들 착하지. 물건 잘 만들지. 산에 나무 많지. 먹을 거 풍부하지.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느냐?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16기가 돌아가요. 16기. 근데 지금 전기의 40%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4월 26일 날, 벌써 22년 전 얘기죠. 이 소련이죠. 소련의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터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만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 터지면 반경 100km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어떻게 그 방사능을 처리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근데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끓는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방사능이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에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폐기물, 여러분 핵 폐기물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이제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 내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보니까 핵 폐기물을 쌓아놨는데 5단, 6단으로 쌓아놨어요. 갈 데가 없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고를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기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앞으로 2015년에 26기가 더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총 26기가.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 IAEA 위원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때문이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순간 출력이 올라가갖고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은 산업시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산업시설이 한번 수백억, 수천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름엔 좀 더우면은 좀 이렇게 선풍기 좀 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유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들이대 대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세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풍력 발전기하고 태양광 발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이 좀 약합니다. 덴마크나 독일,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을 다 풍력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소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130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지금 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석유값을 우리가 대처를 해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지. 소는 아까 말씀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거 내가 조금 더 채소 더 먹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베지타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석유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제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는데 제가 태양광을 우리 생태마을에 20kW, 풍력을 30kW 설치를 해놨어요. 50kW. 근데 태양광은 잘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한 1년에 220일 정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독일은 150일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의 프라이부르라는 그 환경 도시를 가보니까 도시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얹었어요. 그 도시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도시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밤에 나가고 술 먹고 밤에 밤새 이렇게 막 네온 사인 켜놓고 그 돈만 아껴도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갈 때 자연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밤 10시에 학원에 지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밤 10시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밤 10시까지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텔레비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네. 텔레비 보면 전기세 나오고. 그래서 미래는 뭘로 가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조금 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 설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의식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교황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환경은 몇몇 환경 운동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거다? 지구에서 사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환경 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 같은 경우도 드라큘라라고 그러잖아요. 드라큘라. 전기 10%의 전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코드 꽂아두면은. 그럼 코드 같은 거 빼두고, 냉장고 꽉꽉 안 채우고, 때마다 벼두고, 사서 막 하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